첫 번째, 한국과 일본 테스트 역량 이럴 수가 있나. 72일 만에 국내 지역 감염자 제로를 만든 한국질보는 이 놀라운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다가올 2차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전국민 항체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었지요. 일단 판정자가 집중되었던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구체적 규모와 범위의 계획을 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멋진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는지 한국중대본은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10일간 46개소에서 총 6,544명을 대상으로 표본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높은 집단 감염 발생 위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히 진행했다는 것이고, 이런 대량의 테스트 방법으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공동 개발한 풀링 검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풀링 검사는 5명에서 10명의 검체를 혼합해 한 개의 검체로 진단 검사하는 방법으로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검사 대상자 전원을 개별적으로 재검사하는 방법인데, 한 번에 많은 대상자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 방법을 알아도 따라할 수 있는 나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오늘 0시 기준 국내 지역 감염자 0명, 해외에서 온 사람 6명이 판정되었는데, 판정률을 따져보자면 아직도 1, 4, 5천 명을 하고 있는 검사 결과 해외 포함 10명 미만이니 0.몇 %대이고, 국내로만 치면 판정률이 0.0%이니 이런 방법이 가능하지,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테스트 결과 몇 %에서 수십 % 이상 판정자가 나온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겠지요. 거의 모든 그룹을 다시 해야 되니까요. 한편 테스트 자체를 할 수 있는 장비, 인원조차 부족한 일본은 PCR 검사 자체와 판정자 사망자 수치를 믿을 수 없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수준이 심한 상황인가 하는 소식도 많습니다. 먼저 엉터리로 이뤄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데, 이일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코하마시의 민간검사업체가 한 38건의 판정이 잘못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도와 가나가와 시즈오카현 등에서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모두 음성임에도 판정 결과는 양성으로 통보됐는데, 한국을 어설프게 모방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에서 이 업체가 5건의 판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번복한 것이 수상해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33건의 오판정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이치현 위생연구소도 멀쩡한 24명을 양성으로 판정해 논란을 일으켰었는데, 역시 검사 역량도 없는 일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사례들이고, 얼마나 이런 사례가 더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PCR 검사 자체를 받기가 너무 어려운데, 후쿠시마에서는 남편이 4월 10일 확진되었는데도 그 아내는 검사를 해주지 않다가 결국 2주 뒤인 4월 26일에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아내가 확진 판정된 후 또다시 격리되어 버린 사례가 있는가 하면, 5월 2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현재 일본에서는 진료 거부, 100회 이상의 전화에도 상담센터는 연결되지 않는 등 PCR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RPG 게임하는 듯 하다는 기사를 낼 정도입니다. 발열 환자는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들, 100여 번 이상 전화해도 연결이 안 되는 보건소, 정말 운 좋게 연결이 되어도 보건소는 PCR 검사를 해주지 않고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귀국자, 접촉자, 상담센터에 연락하라는 안내만 있을 뿐이니, PCR 검사를 받는 방법은 다행히 아는 의사가 있어서 보건소 등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 의사의 인맥으로 보건소를 안 거치고 민간병원에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일본에서는 아는 의사가 없으면 보건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전화 연결을 하는 것부터가 RPG 게임의 난이도급이라는 체험담을 전합니다. 원인도 모르고 길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야, 일본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나요? 두 번째, 한국, 일본 이 상황에서 인구의 활동성은 어떻게 또 이런가입니다. 구글은 전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 보고서를 매주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매점, 오락시설, 식품점, 약국, 공원, 교통환승역, 일터, 주거지 등 어디에 머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보면 현재 나라별 C19의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일터로 돌아가 정상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확산되기 이전인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인구 이동의 값을 기본으로 하고 증감 퍼센트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 이동을 보면 파랑색 주거지에서 머무는 비율이 4월 8일에서 15일 사이에 최고치를 찍고 점차 하락하고 있고,
반대로 이외의 장소들은 점차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1터로의 이동량은 4월 10일 마이너스 59%로 최저점을 찍었고 이후 마이너스 30%대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비슷하게 회복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유럽, 북미 같은 곳은 공원 방문이 훨씬 많이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역시 서양인들은 햇볕 쬐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도 특이한 나라 한국은 최저점이 세계 평균인 4월 10일이 아니고 3월 초순이었고 세계 평균 1터로의 이동이 마이너스 59%까지 떨어졌음에도 한국은 겨우 아주 짧은 시간 떨어졌었다가 급격히 회복해서 이전 수준의 92%까지 회복했고 그래프의 패턴이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주요 나라들을 한데 놓고 비교해보면 또 혼자만 안 좋은 방향으로 튀는 나라가 있으니 역시나 일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급격히 이동량이 감소할 때 혼자 여유를 부리다가 4월 중순 이후 세계가 모두 회복하고 있는데 반대로 홀로 급격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은 세계의 평균적 마이너스 수치에 아직 도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각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공권력이든 국민들의 자발적 격리든 이탈리아, 스페인은 마이너스 90% 언저리까지 갔고 미국도 마이너스 50%까지 찍었는데 일본은 제대로 국가에서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부,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식에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처럼 지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일본은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 되어야 바닥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이동성 그래프로 유추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현 상태의 관계를 보면 일본은 국가든 국민이든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5월 초 황금 연휴를 맞아 전국 관광지와 특히 제주도 등으로 여행객들이 늘어났는데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해이해진 모습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하던 싱가폴도 학교에서 다시 시작되어 대폭발된 사례를 보듯이 끝까지 경각심을 풀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규칙을 지키며 영업을 하고 있는 상점들에게 벽보나 전화 등으로 괴롭히며 왜 이런 상태에서 영업을 하냐며 휴업을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자숙경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은 자숙하자는 의견 표출을 이렇게까지 하나요? 세 번째, 한국, 일본 이렇게까지는 방역물품입니다. 이미 전세계 K방역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키트와 방역물품은 주문해도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수준이라는데 수출액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유명 치사 전문지 디플로맷은 1일 기사에서 한국의 진단키트는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이는 한국을 책임있는 국가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진단키트 생산과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공급 부족 사태에서 정부 간 관계, 인적 네트워크가 수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진단키트 판매에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국가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또 하나 1일 UN 활동지원국 사무차장은 UN 평화유지군에 한국산 키트를 조달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세계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UN PKO에 한국 키트를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한국은 내부의 판정자가 감소하며 상황이 안정되어 있으니 방역물품에 대한 절박한 어려움도 덜했을 텐데도 기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방호복 공동생산 체제를 구축한 것도 화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원단을 들여와 방호복을 만들어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물량의 일부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수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방호복 등 의료물품의 수출 금지에서 한국만 예외를 둔 것이었습니다. 아베노 마스크 등의 총극에 수제로 첫 마스크를 만들었었는 일본에서는 방어복도 당연히 난리가 났는데 인도네시아에 물었더니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에게 배우라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일본 속도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를 일인데 일본에서는 이 방호복 때문에 감동적이지만 눈물겨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토시의 한 병원은 원내 감염이 30명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매일 300벌의 이른바 수제 가운을 비닐봉투로 직원들이 만들고 있는데 이마저도 너무 부족해서 기부를 호소하니 지역 주민들이 70리터의 비닐봉투와 테이프로 팔 부분, 앞치마 부분을 만들어 기부를 하고 직원들은 몸통 부분을 만들어 결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닐봉투로 눈물이 납니다.
오사카시에서는 보호복이 부족하다며 시민들에게 남는 비옷을 시에 팔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었죠. 오사카의 시장은 의료진들이 쓰레기 봉투를 쓰고 진료하고 있다. 가정에 사용하지 않는 우비가 있는 사람이나 재고가 남는 사람은 부디 오사카시에 연락해달라 구입하겠다고 호소했는데 일본인들이 집에 있던 우비도 꽤 기증했다고 합니다. 우비, 쓰레기 봉투, 스키고글, 물안경 같은 것을 쓰다가 의료진도 위험한 상태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그럴까요? 우비 모으기 운동이라 좀 애절하네요. 그런데 방호복이 정말 없으면 국가 비상사태이니 차라리 비닐봉투 만드는 공장에서 방호복 모양으로라도 만들면 좀 낫지 않나요? 별로 어려울 것도 없을 텐데요. 저런 걸 이 판국에 사람들이 언제 손으로 만들고 있나요? 이런 공장들도 일본은 모두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어서 할 수도 없는 걸까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이렇게 방어물자도 참 눈물겨운 일본이니 일본 지원에 대한 얘기가 일본,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베가 한국과 협조하고 싶다 어쩌고 하니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우리 국내 사정에 여유가 생기는 대로 요청국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물품의 수출 및 인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을 또 한국이 일본 지원한다고 기사나 내고 바람을 잡는 곳도 많습니다만 한국의 키트 수출은 결론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모 일간지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이 키트를 지원하더라도 자국 수준의 정확성이 있는지 검증해봐야 쓸 수 있다는 등 그러니 국내 진단키트 업계도 일본으로 물량을 뺄 이유가 없고 가장 후순위로 둘 것이라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세계 주요 정상들조차 앞다퉈 한국산 키트를 구매하겠다고 요청하는 등 풍기 현상마저 일고 있는데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일부러 흠집을 대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국내 업체들의 지적이고 한 키트 업체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산 키트 성능에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물량도 모자란 상황이어서 지금으로선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진단키트 업체 관계자는 미국 주정부 등 해외 관계자가 직접 본사에 찾아올 정도로 진단키트 확보에 적극적이라며 하반기까지 수출 일정이 꽉 찬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본과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발표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있는데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일본 수출 소식을 발표하면 기업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키트 업체들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데 일본에 좋은 마음으로 줬다가 일본에서 불량이라고 트집이라도 잡으면 다른 곳으로의 수출까지 다 망가질 수 있고 영상 서두처럼 일본 의료진은 진단 테스트도 엉망으로 하는 수준이니 괜히 불량이라는 누명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없어서 못 구하는 한국 키트와 중국, 베트남산 키트도 제대로 쓰지도 못해 진단 오류 소동이 나오고 있는 일본의 현실. 정말 일본 수준이 이 정도였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태 초기에 한국 질본을 질책하며 일본을 배워야 한다고 했던 그 언론은 뭘 배우라는 건지 박재근 교수 사건 기억하시나요?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인터뷰를 한 적도 없는 일본 언론사죠. 이온 게이자 신문이 박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벨기에에 있는 한 소재 회사로부터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위 보도 직후 일본은 90일까지 시간을 끌 수 있었음에도 수출을 규제한 지 35일 만에 포토레지스트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시네츠 화학이 일본에서 삼성전자로 EUV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죠. 자,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공급선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하였지만 전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 점유율 1위인 일본의 JSR이 벨기에 연구센터 IMEC와 함께 지난 2016년 벨기에 합작 법인을 세우고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주요 공급처로 사업을 영위해온 점을 고려했을 때 JSR이 일본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우회하여 삼성전자에 공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삼성전자의 포토레지스트를 납품하는 세계 3위 일본 업체 도쿄가공업도 최근 인천 송도에 있는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의 설비를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삼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세계 2위인 일본의 시네츠 화학공업만 해외 공장 없이 일본 내에 있는 5개의 공장에서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위와 3위인 JSR과 도쿄가공업은 벨기에와 인천에 있는 공장들을 통해서 우회하여 수출하고 있는데 시네츠 화학공업은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입을 뻔했죠. 이번 달 7일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35일 만에 처음으로 허가된 EUV 포토 레지스트도 시네츠 화학공업이 삼성전자로 납품하는 물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토레지스트뿐만이 아니죠. 일본의 핵심 불화수소 회사 중 하나인 모리타 화학공업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생산 라인들을 통해서 우회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리타 화학공업의 야스오 사장은 니혼 게이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보유한 중국 공장에서 한국으로 불화수소를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며 아베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가볍게 무시해주고 있죠. 불화수소 세계 1위인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난 1994년도에 한국 충남 공주에 획트라는 불화수소 생산 법인을 만들었고요. 고순도 불화수소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납품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에 있는 생산 법인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느껴지시죠? 이 일본 기업들은 삼성전자에 납품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아베를 설득하는 일이라도요.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일본 기업들이 삼성에 굽신거리고 있는 사실과 아베의 경제보복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언제든 뒤통수 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는 것에는 저도 2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 경제가 한국보다 50년 이상 앞선다며 하루빨리 한국 정부가 일본에 항복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파탄 날 수도 있다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반도체 소재 회사들이 삼성전자의 최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해 거래를 끊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 및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라면 삼성전자와 거래를 끊을 시 제 아무리 다른 기업과 거래를 성사하여도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는 없고, 특히나 삼성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버린 메모리 반도체 분야라면 해당 납품 회사는 파산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가 접수한 관련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업체는 삼성전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소재 수출에 대해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지만 설득하겠다 면서 아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보였네요. 이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삼성전자에 매달릴까요? 일본산 불화수소 전체의 80% 이상이 한국으로 수출이 되고요.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당연히 지배적으로 높습니다. 게다가 세계 1위 불화수소 일본 업체인 스텔라 케미파와 합작으로 국내에 설립한 불화수소 전문 생산 기업이죠. 획트의 지분 51%를 한국 기업인 솔브레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스텔라 케미파의 불화수소 연간 매출액이 약 2천억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 획트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 매출액이 1768억 원, 곧 이 공장 증설 라인까지 가동시킬 예정인 한국 회사 솔브레인이 일본 기업들의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일지 말이죠. 3대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폴리이미드는 2005년부터 한국에서 국산화를 위해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한국의 글로벌 점유율 30%로 세계 1위 폴리이미드 제조업체인 SKC 코오롱 PI가 있습니다. 현재 SKC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합작으로 세운 이 회사는 기업 가치만 1조 4천억 원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작업이 끝나게 되면 생산 라인을 확대를 해서 얼마든지 100% 국산화도 가능한 분야겠죠.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빠뜨린 내용, 실수로 잘못 기재한 내용들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정말 더욱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최고 수익률이라는 이 채널은 제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내용을 전달할만 하는 곳이 아니고, 저도 함께 여러분의 댓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곳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화를 내실 것이 아니고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감사하게 읽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한번 영상에서 시드니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고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별의별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시드니대 경제학과 나왔는데 1학년 1학기에 배웠을 법한 경제이론 하나 설명하고 까불지 말라, 그리고 또 시드니 대학교 졸업장을 증명하라, 시드니 대학교 좋긴 좋은 거냐, 라는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더 이상 이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바로 깔끔하게 증명하고 더 이상은 이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제가 시드니대학교 경제학 학위를 받은 졸업장이고요. 당시 직접 필기하고 조사한 내용들도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채널은 제가 여러분께 가르치는 공간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경제학 이론과 공식들을 보여주면서 반박 못하겠지? 이렇게 말하는 공간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까지는 양호합니다. 전혀 악감정이 있거나 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분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다셨냐면 일단 욕을 섞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위안부는 직업이었다. 돈 받고 지원한 거다. 일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일본 물건을 불매하는 게 말이 되냐? 일본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답할 가치도 없네요. 이분이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요. 이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네요. 일본 우파들은 일본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국을 비하하고 일본 역사를 감싸주느라 바쁜데 왜 자칭 한국 우파라는 당신은 왜 일본을 감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하네요. 일본이 당시 자신들이 보유한 국채 절반인 3억 달러를 한국에게 주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잘 살게 된 거다. 이 문장을 보니까 리섭TV 팬이신 것 같은데 제발 제대로 된 사실을 인지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시 일본의 외화 보유고는 14억 달러였고요.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66년도부터 75년도까지 10년 동안 나눠서 받기로 한 것이 팩트죠. 한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무상 원조금액 3억 달러를 10년 무이자 할부로 낸 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한 행동인지 묻고 싶네요.